종말의 좀비 사태가 터지기 3일 전, 나는 은행에서 300만 위안을 대출받아 2개의 안전 가옥을 지었다. 하나는 사람들의 눈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다른 하나는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 아파트에 있는 안전 가옥은 누구든 들어오는 걸 허락했다. 왜냐하면 이 안전 가옥은 애초에 사람들과 좀비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까. 그리고 인적이 드문 시골은 나의 진짜 피난처다. 그렇다. 나는 회귀했다. 전생에 우리 어머니는 정이 너무 많으셔서 호의로 옆집 이웃을 구해줬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우리의 피난처를 가로챘고 우리를 좀비 때 속으로 던져버렸다. 회귀 첫날, 나는 이웃이 보는 앞에서 각종 통조림과 생수통을 미친 듯이 사들였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해 옥상을 폐쇄하고 물자를 저장할 공간으로 만들었다. 내 이웃 봉설량은 이름에 설량이 들어가지만 인간성은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다. 전생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듯 우리의 피난처와 물자를 가로챈 것도 모자라 우리를 직접 좀비의 먹이로 던져준 놈이다. 소주씨, 뭘 그렇게 바쁘게 해? 웬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 내가 말해두는데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내가 또 미친 듯이 사재기하는 걸 보고 봉설량은 인생 선배라도 된 양 나를 훈계하기 시작했다. 네, 동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쟁여두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며칠 뒤에 재난이 닥칠지도 몰라서 미리 좀 준비해두는 거예요. 나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휴대폰을 조작하는 손길은 전혀 늦추지 않았다. 봉설량은 내 이런 모습을 보더니 남들에게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며 한숨을 내뱉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고집만 세다니까? 봉설량이 또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걸 보고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며칠만 지나면 그럴 기회도 없을 테니까. 나는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좀비가 나타나기까지 사흘도 채 남지 않았다. 서둘러 물자를 더 많이 사서 비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냥 비축만 하는 게 아니라 보란듯이 대놓고 비축할 것이다. 만천하에 다 알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 집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옥상에도 물자를 꽤 많이 쌓아두었다. 우리 부모님은 회귀하자마자 바로 고향으로 내려보냈다. 내 고향은 산골짜기라 지형이 험하고 골이 깊다. 아무데나 파면 바로 유동토굴집이 되는 곳이다. 유동토굴집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다. 여기에 지하 저장고까지 갖췄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피난처다. 부모님을 내려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다. 지하 저장고를 점검하고 감자를 트럭째로 사두라고 말이다. 감자라는 녀석은 지하 저장고에 두면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다. 게다가 땅에 심어두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 질리지도 않는다. 열량도 높고 포만감도 좋으니까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니 걱정은 없다. 이제 내가 이 짐승 같은 놈, 봉설량을 제대로 상대해 줄 차례다. 전생의 참혹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다시 태어났는데 제대로 복수하지 않는다면 내 성미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근처에 CCTV도 여러 대 설치했다. 원격 대화가 가능한 기종으로 말이다. 한편으로는 도망칠 길을 살피기 위해서고 또 다른 이유는 말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소리 없이 좀비들을 유인해 오겠는가? 눈 깜짝할 새 이틀이 지났다. 나는 직접 피난처를 완성했다. 물론 봉설량의 처형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지. 밤에 남들의 눈을 피해 차를 몰고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들어간 뒤 차를 세웠다. 다시 한참을 걸어 들어간 뒤에야 고향이 유동토굴집에 도착했다. 내 강력한 권유로 유동토굴집 바깥쪽은 흙더미로 덮어버렸다. 멀리서 보면 여기에 유동토굴집이 있다는 건 절대 알 수 없다. 흙더미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은행 수준의 방폭문과 방폭, 유리, 전류가 흐르는 전기망이 설치되어 있다. 방 안의 벽면도 전부 보강했다. 물론 이건 겉으로 보이는 눈속임일 뿐이다. 진짜 피난처는 지하에 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지하실 속의 말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동이 트기 전 다시 몰래 아파트로 돌아왔다.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곧 원수의 목을 직접 처단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짜릿한 일이 있을까? 내일이면 올 것이 온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날이 밝았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내와 곳곳에서 사람이 사람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연신 개별적인 사건일 뿐이라며 금방 통제될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이미 마트로 달려가 미친 듯이 사재기하고 있었다. 뉴스를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멍청한 놈들, 지금 마트에 갔다가는 만약 그 안에 감염자라도 있다면 그 좁고 붐비는 곳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하루 뒤,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좀비가 대대적으로 창궐했다. 첫 번째 희생자들은 바이러스가 터진 후에도 밖으로 뛰쳐나갔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하나같이 송장처럼 걸어다니며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공격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창가에 서 있을 때 한 커플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여자가 방금 전까지는 멀쩡하더니 다음 순간 몸을 파르르 떨더니만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옆의 남자를 바닥에 덮쳐버렸다. 또 한 번의 경련이 지난 후 단지 안에는 좀비가 한 마리 더 늘어났다. 내가 창가에서 계속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내 원수 동선양이었다. 그 뒤를 슬쩍 보니 세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려 있었다. 다시 동설양을 쳐다봤다. 그 해맑고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보니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들었다. 이건 전생의 기억이랑 좀 다른데, 아이고, 소주씨. 며칠 전에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내 친척들도 다 불러 모았네. 하지만 우리 집엔 남는 음식이 없어서 말이야. 자네 집 좀 보게나. 그렇게 말하며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내 집 안을 훑었다. 거실에 쌓아둔 통조림과 빵을 보자 그들의 눈이 순식간에 휘둥그레졌다. 순식간에 온갖 인간 말종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역시 소주씨가 대단하네. 미리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다니. 맞아요. 맞아. 이제 우린 걱정 없겠어? 몇몇이 말을 주고받으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끼리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이 소주 녀석이 이웃사촌인 동설양을 보더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내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가 무슨 속셈인지 뻔했다. 자기 친척이며 친구들까지 전부 우리 집에 밀어 넣으려는 거겠지? 하지만 상관없다. 내 등 뒤에 있는 이 집은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대피소가 아니니까 그들을 위해 내가 정성껏 준비한 감옥이다. 동설양이 친척들을 몽땅 데려온 건 오히려 내가 바라던 바다. 원수를 직접 처단하는 것만큼 짜릿한 건 없지? 원수의 가족까지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하늘이 이 회비자인 나를 꽤나 잘 보살펴주는군.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서둘러 그들을 집 안으로 맞이했다. 모든 방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마음대로 고르게 했다. 어서 오세요. 동 형님 친척분들이면 제 친척이나 다름없죠. 들어오셔서 편히 계세요. 마음껏 앉으세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근질근질해하던 동설양의 가족들은 내 집안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제 자리를 잡은 것을 보고 동설양은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었다. 그는 슬쩍 내 눈치를 살피더니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자 다시 어른인 척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소주야, 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좀비가 닥칠 걸 미리 알았다면 더 큰 집을 준비했어야지. 아예 건물 한 채를 구하든가. 그래야 다들 각자 방 하나씩은 가졌을 거 아니냐. 지금처럼 이렇게 북적거릴 일도 없고 침대며 소파며 사람으로 꽉 찬 건 물론이고 바닥에서 자야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았겠니?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감출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동 형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엔 꼭 그럴게요. 동 형님.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거 그냥 가져다 쓰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설양은 나가는 길에 슬쩍 통조림 한 봉지를 챙겼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걸 보며 내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다. 괜찮아. 내일이면 너희도 진정한 절망이 뭔지 느끼게 될 테니까. 나는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 혼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휴대폰으로 단지 내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안전한 경로를 파악한 뒤 현관문을 열고 살금살금 나갔다. 단지에 세워둔 내 SUV를 찾아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단지를 빠져나갔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고향집으로 향했다. 그와 동시에 인테리어 할 때 설치해둔 원격 제어 시스템을 드디어 가동시켰다. 휴대폰을 가볍게 터치하자 아파트 단지에 있던 그 건물이
순식간에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외벽에 설치된 LED 조명이 번쩍거리며 눈부시게 빛났다. 어두운 밤, 좀비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 물체를 식별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전등이 켜지면 마치 밤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등배를 발견한 것과 같다. 수많은 좀비가 절뚝거리면서도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향해 몰려들었다. 차를 몰고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해가 뜨려 하고 있었다. 누군가 차 불빛을 보고 따라올까 봐 걱정돼서 오는 내내 가슴을 졸이며 운전했다. 차가 산 깊숙이 들어간 뒤 나는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산길엔 타이어 자국이 남기 때문에 입구까지만 차를 몰고 그 뒤론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 지하실로 들어가자 부모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이 녀석아, 바깥이 위험한 걸 알면서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이제 다 커서 우리 말도 안 듣는구나. 아무튼 명심해라. 위험하면 무조건 멀리 도망쳐야 한다. 말씀을 마치고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셨다.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옆에 계신 아버지도 별 말씀 없으셨지만 눈 속의 걱정은 숨기지 못하셨다. 든든히 먹고 난 뒤 휴대폰 모니터링 앱을 켰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난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큰 문제는 건물 아래가 이미 좀비들로 겹겹이 포위되었다는 것이다. 실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니 단지 안의 상황이 보였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이미 좀비들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알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다. 눈사태가 날 때 무고한 눈송이는 하나도 없다. 지난 생일에 내가 버려졌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이번엔 그저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다. 사냥꾼은 내가 되었고 그들은 사냥감이 되었을 뿐. 지금 우리 집은 아주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내가 사라진 것에 몹시 겁을 먹더니 건물 전체가 좀비에게 포위된 것을 발견하자 단지 안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금 동설량이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의 위기양양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음울한 기운이 채웠다. 지금 다시 휴대폰을 켜보니 실시간 좀비 사태 현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거리 곳곳이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좀비들의 포효 소리와 생존자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다.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뉴스 상황은 나만 아는 게 아니었다. 동설량 일행도 알고 있었다. 아마 동설량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 탓인지 소란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아파트 단지 아래의 좀비들이 위층에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더욱 광포해졌다. 놈들은 겹겹이 쌓여 위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좀비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고 그들이 사는 집이 고층이라 당장은 좀비들이 들이닥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밖은 위험천만하지만 일단 지금은 안전해 보였다. 여러분, 지금 밖은 온통 좀비 천지입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당분간 안전할 겁니다. 구조를 차분히 기다립시다. 동설량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라도 된 양 지휘를 시작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동씨 가족들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내 물자 상자들을 하나둘씩 뜯더니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다들 진수성찬이라도 차려 먹을 기세였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 판국에 아낄 줄도 모르다니 저승사자가 부르기도 전에 제 발로 저승길에 오르는 꼴이다. 밤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부모님은 쉬러 가셨고 나는 몰래 밖으로 나갔다. 망원경과 야간 투시경을 챙겨서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이곳이 외딴 곳이라 지금은 사람이 거의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나는 새로 산 칼을 꽉 쥐고 계속 둘러보았다. 핸드폰을 켜보니 사람들이 SNS에 게시물을 퍼나르고 있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등록하라는 내용이었다. 주소와 현재 식량 비축량을 명시하면 나중에 드론으로 물자를 정기적으로 보급해준다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생존자가 이를 퍼나르며 얼른 작성하라고 독려했다. 나는 등록하지 않았다. 한편으론 비축한 물자가 충분하니 이런 기회는 더 절박한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정부에서 공지한 것인지 말이다. 만약 딴 마음을 품은 자가 낚시질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정말 골치 아파질 게 뻔했다. 밖을 한 바퀴 돌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제야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채 잠에서 깨기도 전에 요리하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벌써 하루치 식사를 다 준비해 두셨다.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켰는데 뉴스가 여전히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었다.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현재 상황은 정보 공유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모양이다. 병원, 소방서, 경찰까지 모두 마비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부모님도 핸드폰 뉴스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다. 아버지는 그나마 담담하게 한숨만 내쉬셨지만 어머니는 안색이 좋지 않으셨다. 사실 밖은 이미 난장판이지. 어머니가 물으셨다. 우린 지금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그치?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물자만으로도 우리 가족이 3년은 버틸 수 있어요. 3년 뒤에도 좀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도 살아남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아파트 단지 CCTV를 다시 확인했다. 동신의 가족들은 어젯밤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밤에 깨어나서야 알게 됐겠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건물 전체의 불빛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났을지. 게다가 내가 진작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떠올린다면 이제 돼지라도 눈치채고도 남았을 것이다. 왜 단지 안에 좀비들이 득실거리는지, 왜 하필 좀비들이 건물 아래에만 몰려있는지 말이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인은 봉선양이었다. 뭐더라. 전화를 아무리 해대도 나에겐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당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꼴 좋다. 정말. 곧 깨닫게 되겠지? 그토록 좋아하던 물자들이 사실은 맨 윗부분만 진짜고 아래쪽은 전부 모래와 돌덩이뿐이라는 걸? 게임을 시작했는데 내가 물건을 넉넉히 준비해 뒀을 리가 없지 않나? 물자가 바닥난 극한 상황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는 꼴을 지켜보는 것? 그게 얼마나 재미있을까?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볼만할 거다. 게다가 이제 복도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CCTV를 통해 보니 복도 안까지 좀비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동설량은 언제 그랬는지 내 집으로 거처를 옮겨 있었다. 물자가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온 건지 아니면 쪽수가 많아야 안심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지만 아쉽게도 내 제1호 사냥감인 이상 어디에 숨든 살려둘 생각은 추구도 없다. 현관문에 설치해 둔 CCTV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기종이었다. 핸드폰으로 몇 번 조작을 하자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복도에 있던 좀비들이 목표를 찾은 듯 하나둘씩 위층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앞뒤 가리지 않고 문을 들이받았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였다. 방 안의 사람들은 털이 곤두선 고양이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내 조상님들까지 들먹이며 욕설을 퍼부어댔다. 동설량 역시 다급하게 이리저리 대처하려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밖은 이미 좀비 떼가 포위하고 있는데 하늘이라도 날 수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바로 그때 방 안에 있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좀비들을 더욱 자극했고 놈들은 더욱 미친 듯이 문을 들이받았다. 울음소리는 실내에 있던 사람들의 공포심마저 부추겼다. 그만 울어. 자꾸 울면 밖으로 던져서 좀비밥으로 만들어버린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아이는 겁에 질려 더 크게 자지러졌다. 그와 동시에 아이의 부모가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 애랑 따져서 뭐해? 말이 오가는 사이 원래는 화목했던 대가족 사람들이 어느새 패싸움이라도 벌일 기세였다. 이걸 보고 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묘안이 떠올랐다. 모든 법과 도덕은 마땅히 가져야 할 구속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맡아주지. 이 대가족의 심판자 역할을.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이제 죗값을 치를 때가 됐다. 휴대폰 CCTV의 실시간 대화 기능을 켰다. 나는 그 어린 소년에게 집행선고를 내리기 시작했다. 난 저 꼬맹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보겠거든. 내 마음에 드는 답을 내놔. 좀비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듯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했다.
CCTV를 통해 나오는 내 목소리라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특히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때는 더더욱. 동설량도 그랬고 그와 한 식구인 동신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사람들의 시선이 소년의 가족에게 향했다. 이 꼬맹이는 처음 집으로 들어올 때부터 가장 좋은 방을 차지했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기 반찬만 자기 그릇에 쏙쏙 골라 담더니 두 입 먹고는 맛없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로 모두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다들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꼭 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자비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 천벌받을 놈아, 곱게 못 죽을 줄 알아? 우리 대장이 얼마나 귀여운데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그 가족은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금쪽 같은 자식을 등 뒤로 숨겼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감히 나에게 욕을 퍼붓는 꼴을 보니 나는 그저 피고 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문에 달린 전자 도어락을 조작해 원격으로 잠금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원격 잠금 해제 중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모두 넋이 나간 듯 멍해졌다. 오직 동설량만이 정신을 차렸다. 그는 100m 달리기라도 하듯 순식간에 그 가족 앞으로 달려갔다. 대장 엄마의 뺨을 갈기고 대장 아빠를 걷어찬 뒤 대장을 낚아챘다. 짝, 짝, 짝 좌우로 불꽃 싸대기를 날리자 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부어올랐다. 그러자 소년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특히 소년의 엄마는 동설량을 밀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닫자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입 닥쳐. 너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죽으라는 거야? 동설량이 입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그의 말 한마디에 대장네 가족은 마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동설량 자신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과감히 맞서 싸우는 영웅이 되었다. 원래 이 광경을 보고 망설이던 동신의 사람들도 동설량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동설량의 편에 섰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동설량을 도와 대장의 부모를 끌어내고 대장을 바닥에 맺히더니 주먹과 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목적은 단 하나였다. 제발 도어락을 열지 말아 달라고 내게 비는 것, 좀비를 들여보내지 마라 달라는 것이었다. 몇몇 영리한 사람들은 문 뒤로 달려가 온갖 물건들로 문을 막아버렸다. 내가 문을 열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말이다. 대장 내 가족의 처참한 꼴을 보니 내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이 솟구쳤다. 특히 대장은 이제 반쯤 죽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예전에 방방 뛰어다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좋아, 계속 그렇게 해. 하지만 문 앞에 둔 물건들은 다 치워. 잔머리 굴리는 건 딱 질색이거든. 말을 마친 뒤 나는 CCTV의 원격 대화 기능을 껐다. 그들이 내 말을 고분고분 들을 거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내 기분은 아주 좋았다. 낮에는 CCTV로 그들의 비참한 꼴을 구경하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 순찰을 돌았다.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지금 동설량을 포함한 동신의 일가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남은 빵과 통조림을 다 먹어 치운 뒤 통조림 국물 찌꺼기에 물을 조금 섞어 마시기 시작했다. 모든 식량이 바닥을 보이자 동신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게 보여주었다. 약육강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대장내 식구들을 전부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종말 시대의 비상식량으로 만들었다.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나는 구역질이 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저 악마 같은 무리를 반드시 처단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저런 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간 분명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대장내 가족이 깨끗이 처리되자 동설량의 시선은 다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다른 가족에게 향했다. 그 가족은 부부였는데 꽤 왜소하고 약해 보였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해버렸다. 부부가 칼질을 당해 소단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이자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빌었다.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동설량이 사람들을 가로막았다. 이때의 동설량은 이미 동신에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 있었다. 동설량이 제안했다. 두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다고. 단 남편이 밖으로 나가 좀비들을 유인해 달라는 조건이었다. 좀비들만 사라진다면
동시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을 식량 삼아 버틸 필요도 없었다. 동설량의 생각을 듣고 나자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하지만 부부의 얼굴은 죽은 듯이 창백해졌다. 문 밖에서는 좀비들의 포효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이 상황에 좀비를 유인하러 나간다는 건 결과가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좀비를 유인하러 나간다면 두 사람에게 어쩌면 살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비록 희망은 아주 희박하지만 나가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당장 동시내 사람들의 술안주가 될 판이었다. 결국 남편은 모진 마음을 먹고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인질로 방 안에 남겨졌다. 동설량은 가식적으로 눈물까지 쥐어짜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울면서 침대 시트로 밧줄을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지시하더니 남편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냈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 좀비들을 건물 밖으로 유인하라고 시킨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설령 그가 좀비에게 잡히더라도 좀비들이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 남편은 식칼 한 자루를 챙겨 그렇게 매달린 채 아래로 내려갔다. 운이 나쁘지는 않은 모양인지 창문을 깨고 들어간 집은 비어있는 듯했고 안에는 좀비도 없었다. 그는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마음을 독하게 먹고 문을 열어 1층으로 나갔다. 남편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좀비들이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CCTV를 통해 보니 방문 앞을 에워싸고 있던 좀비들조차 소리를 따라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려갔다. 문 앞에는 고작 두세 마리의 좀비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남편에게 유인되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른 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달려갔다.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치며 계속해서 달려나갔다. 그의 뒤로는 금세 시커먼 좀비 떼가 뒤따랐다. 운이 없게도 그의 앞쪽에서도 좀비들이 나타났다. 젊은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하 주차장에도 좀비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완전히 포위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앞으로 던졌다. 식칼은 좀비의 머리에 그대로 꽂혔지만 별 소용은 없었다. 좀비의 움직임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니까 남편은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는 좀비가 별로 없을 줄 알았고 운이 좋으면 차 한 대를 찾아 타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때 그는 어디선가 야구방망이 하나를 주워 들더니 고함을 지르며 스스로 용기를 북돋웠다. 그러고는 달려드는 좀비의 머리를 방망이로 박살냈다. 좀비들과 거리가 생기자 남편의 야구방망이에 맞은 몇몇 낙오된 좀비들은 전부 머리가 터져나갔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기력이 다해 가고 있었다. 뒤따라오던 좀비들이 어느새 곁으로 다가왔고 하나둘씩 입을 벌려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에 숨어있던 동씨 일가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편이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휴대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켜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뒤통수를 맞을까 봐 걱정했던 것이다. 좀비의 머리를 박살내면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어떤 이들은 환호성까지 지르기 시작했다. 마치 좀비를 상대하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다. 의논 끝에 사람들은 힘을 합쳐 밖으로 나가 식량을 구하고 새로운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했다. 이제 모두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남아있던 좀비 3마리가 덤벼들었다. 이때 동씨 일가는 마치 신이라도 강림한 듯 칼을 몽둥이 삼아 좀비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놀랍게도 좀비들은 순식간에 처치되었다. CCTV로 그 모습을 보던 나는 어이가 없었다. 집을 지킬 사람도 안 남기고 한꺼번에 다 나가다니 전멸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지.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1층으로 달려내려가 마주치는 좀비들의 머리를 닥치는 대로 부수었다. 나는 조금 의아했다. 설마 내가 회귀한 뒤로 동씨 일가의 성격까지 변한 건가? 뭐랄까? 비겁하고 겁 많던 놈들이 왜 저렇게 용감해진 거지?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유전자와 성격이 변한 걸까?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동씨 일가 중 한 명이 슬금슬금 뒤처지고 있었다. 게다가 갈수록 거동이 수상해졌다. 그 사람의 전진 속도는 점점 느려져서 자칫하면 놓치기 쉬울 정도였다. 지금 동씨 일가는 흥분 상태라 물자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한 차례 경련하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나는 그들에게 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 눈에 이들은 악마나 다름없었으니까 같은 인간에게도 손을 대는 놈들인데 뭔들 못하겠는가? 사람들은 아까 좀비들이 그 젊은 남편에게 유인되어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것을 보았다. 그래서 1층에 도착하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를 즉시 봉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일행 중에 이미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 일가가 막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감염자가 완전히 변이하여 순식간에 한 명을 덮쳐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쓰러지며 내지른 비명은 순식간에 주변의 좀비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자신만만했던 동시 일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비백산했다. 밖에서 다시 몰려드는 좀비들을 보며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 역시나 동설량이 나섰다. 방망이질 2번으로 좀비가 된 일행을 처치하더니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이제 방 안에는 먹을 게 없어요. 돌아가봤자 굶어 죽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차라리 한번 부딪혀서 물자를 찾는 게 살 길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겁납니까? 그냥 다 쓸어버립시다. 동설량의 선동적인 연설에 동시 일가는 마치 약이라도 먹은 듯 앞으로 돌진했다. 처음에는 동시 일가도 연속해서 좀비 몇 마리의 머리를 부수며 나아갔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원래 좀비가 많았던 데다 내가 원격으로 틀어놓은 음악과 번쩍이는 조명이 점점 더 많은 좀비를 불러들였다. 점차 굶주림 때문에 그들이 무기를 휘두르는 힘은 약해졌고 하나둘씩 좀비들에게 덮쳐져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고는 좀비 때의 일원이 되었다. 나는 CCTV로 동설량의 모습을 계속 주시했다. 그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외쳤지만 정작 본인은 점점 뒤로 물러났다. 좀비들에게 포위될 즈음에는 아예 맨 뒤로 숨어버렸다. 동시 일가가 포위망을 뚫으면 자기도 슬쩍 따라 나가고 만약 그들이 좀비에게 당하면 자기 혼자 도망칠 속셈이었다. 역시나 지독하게 잔인하고 영악한 놈이다. 자기 가족까지 총바지로 내세우다니 어쩐지 전생에 나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더라니. 이런 인간은 정말 죽어 마땅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경련하는 걸 보더니 결국 좀비로 변해버렸지. 동설량은 비명을 지르며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어. 아까 했던 호기로운 장담은 온데간데 없었지. 그는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숨어버렸어. 그가 문을 열고 닫는 찰나에 그의 집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있는 걸 봤어. 이 늙은 여우 같은 놈, 아마 처음부터 자기 집 식량을 들킬까 봐 걱정했겠지? 그래서 핑계를 대고 다른 동신의 가족들과 같이 숨었던 거야.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도 자신에게 미천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기에 맨 뒤에서 움직였던 거지. 정말 치밀하기 짝이 없군. 하지만 동설량, 정말 집안에 숨으면 안전할 줄 아는 걸까?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을 열어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 23동 1602호에 식량이 엄청 많다던데 저도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나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단톡방은 난리가 났어. 여러 명이 동설량을 태그하며 식량을 좀 나눠달라고 아우성이었지. 하지만 동설량은 잡아떼며 극구 부인했어. 오히려 우리 집에 식량이 있다고 떠넘기더군. 그걸 보고 난 곧장 CCTV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어. 동설량을 파멸로 이끌 마지막 결정타였지. 그 영상에는 동설량이 가족들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찰나 가득 쌓인 쌀포대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했지. 다들 오랫동안 집에 갇혀 지내느라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치웠을 테니까 소파를 뜯어내거나 가죽을 삶아 먹으며 배를 채워야 할 판이었거든. 사람들의 좀비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해 동시에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머리가 터지는 영상을 일부러 올렸어. 굶주림에 미쳐가던 사람들은 좀비를 저렇게 쉽게 처치할 수 있다는 걸 보더니 게다가 동설량의 집에 저렇게 많은 식량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했어. 지금은 단톡방에서 아무도 말이 없지만 밤이 되면 다들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달도 없는 캄캄한 밤. 무언가를 꾸미기에 딱 좋은 시간이지. 더 많은 사람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늘 밤 난 일부러 조명과 소리를 전부 차단했어. 그렇게 하면 아파트 단지의 좀비들이 건물 아래로 몰려들지 않을 테고 건물 입구로 들어올 일도 없을 테니까 어둠 속에서 몇몇 그림자가 단지 내 숲 사이를 기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 그들은 이미 협력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아주 신속하게 단숨에 현관문 앞을 배회하던 좀비 몇 마리를
해치워버렸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 좀비들은 바로 동신의 식구들이 변한 거였어. 이제 머리가 박살 났으니 그들도 드디어 해방된 셈이지. 그들은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뒤따라올 좀비들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동설양의 집 앞에 도착했어. 그중 한 명은 자물쇠 따는 기술이 좀 있는지 품에서 철사 하나를 꺼내 문을 따기 시작했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설양이 아무런 대비도 안 했을 리 없잖아. 내가 영상을 올린 직후부터 이미 집 안에서 문을 보강하고 물건들로 문을 꽉 막아둔 상태였어.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당황했지. 문이 뚫리는 순간 끝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설령 이 사람들이 죽이지 않더라도 좀비가 될 운명을 피하긴 힘들었을 거야. 형님들, 우리 집에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동설양은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어. 시간을 끌면서 한편으로는 손전등으로 아래층 좀비들을 자극했지. 좀비들을 불러들여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심산이었어.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입을 열었어. 우린 그냥 좀 얻으려는 것뿐이야. 딴 생각은 없다고. 식량만 좀 나눠주면 지금 당장 가죠. 형님들, 집에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그들이 한참 대치하고 있을 때 나는 외부에 설치해 둔 CCTV를 이용해 동설양이 손전등으로 좀비를 유인하던 모습을 녹화했다. 그리고 다시 입주민 단톡방에 그 영상을 올렸다.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영상을 확인하자 순식간에 분노가 폭발했다. 우리는 여기서 좋게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넌 아주 작정을 했구나. 뒤통수를 치는데 대화는 무슨 얼어 죽을 대화야. 그들은 잠시 수군거리더니 거칠게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좀비가 몰려오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고요한 밤이라서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열쇠 수리공이 도구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문 전체를 뜯어냈다. 가로막던 문이 사라지자 동설양이 물건들로 통로를 막아두긴 했지만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금세 물건들을 복도로 다 치워버렸다. 순식간에 집 안에는 동설양만 남게 되었고 그는 거실 한복판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우두머리 남자는 열쇠 수리공과 근육남 그리고 키 큰 마른 남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쌀, 밀가루, 고기, 채소까지 없는 게 없었다. 모두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그들이 물건을 옮기려고 하자 동설양이 허겁지겁 달려와 우두머리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렸다. 이거 안 치워. 남자는 발길질로 동설양을 바닥에 팽개쳤다. 집에 식량이 이렇게나 많으면서 우리한테 조금 나눠줄 생각도 안 했단 말이지. 그러게 말이야.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혼자 다 먹지도 못할 거 아냐?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들은 자기들 할 말만 내뱉으며 가방에 물건을 쑤셔 넣는 손놀림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 동설양이 어떤 사람인가? 그 역시 결코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발에 차여 나딘 곤뒤 그곳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더니 그들이 물건을 다 챙기고 경계를 늦춘 그때를 기다려 갑자기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칼을 휘둘렀다. 칼은 근육남의 옆구리에 그대로 박혔다. 근육남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른 뒤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동설양을 밀쳐냈고 몸에 박힌 칼을 뽑아냈다. 하지만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동설양에게 달려들어 마구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붓고 있었다. 일행이 떠나려던 찰나 동설양의 방 중 하나가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다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뿐이었다. 우두머리 남과 일행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국 열쇠 수리공을 시켜 문을 열게 했다.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려오자 안에 있던 존재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는 듯했다. 마침내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 수리공은 기대에 부응하듯 문을 열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던 그때 갑자기 어떤 형체가 뒤에서 그를 덮쳤다. 강력한 힘에 밀려 그는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열쇠 수리공이 미쳐 욕설을 내뱉기도 전에 목덜미에서 극심한 통증이 전해졌다. 이어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지만 시야는 점점 붉게 물들어갔다. 결국 그는 몸 위에 올라탄 좀비와 함께 몇 번 경련하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우두머리 남과 키다리 남은
정신을 차리고 좀비가 열쇠 수리공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몽둥이로 두 좀비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방 안에서 또 다른 꼬마 좀비가 튀어나왔다. 그러더니 키다리 남의 팔을 덥석 물어뜯으려 했다. 찰나의 순간 우두머리 남이 발을 뻗어 꼬마 좀비를 걷어찼고 두 사람은 곧바로 달려들어 단칼에 꼬마 좀비를 처단했다. 나는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나 역시 그 좀비들의 정체를 알아챘다. 한 명은 봉설량의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아이였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소름이 돋았다. 봉설량이 인간 말종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잔인할 줄은 몰랐다. 비정한 짐승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는데 제 자식이 좀비가 되었음에도 나는 도무지 그의 얼굴에서 단 한 톨의 슬픔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봉설량이 있던 곳을 살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봉설량이 사라진 것이다. 서둘러 복도 CCTV를 확인해보니 그제야 보였다. 봉설량이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근육남의 비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자만 챙겨서 도망쳐 나왔다. 그들에게 이미 다친 근육남은 짐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 그들이 내려올 때쯤 봉설량은 이미 아파트 입구까지 도망쳐 있었다. 모든 기력을 다 썼는지 바닥에 쓰러진 그는 손에 든 손전등을 켰다. 그리고는 멀리 불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봉설량의 의도를 파악했다. 아마 본인도 더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았겠지? 그래서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소원대로 해주마.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원격 제어로 아파트 입구에 전등을 켰다. 굳이 화면을 보지 않아도 좀비들의 포효와 남자들의 공포 섞인 비명과 애원이 이어폰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졌다. 원수를 갚았을 때의 쾌감. 오직 나만이 이뤄낸 복수였다. 전생에 나와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살인마가 마침내 이 순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3년이 지나 좀비들의 사체는 썩어 문드러졌고 밖을 떠돌던 좀비들도 완전히 기동력을 상실했다. 나와 부모님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우리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